형수님, 당신이 뭔데 내 인생에 끼어드는 거야?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나를 판단해? 민재 씨, 도덕과 윤리를 팔아넘기고서도 자신을 변명하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형수님, 경고할게요. 내가 이름만큼 당신도 평범하게 살지 못할 거야. 민재 씨, 협박으로 문제를 덮으려 한다면 그건 더 큰 잘못이 될 거예요. 서울의 한 가족이 평화롭게 살아가던 어느 날 모든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유명 의사였던 시동생 민재, 가족의 자랑이었던 그는 왜 어느 날 갑자기 큰돈을 빌리러 왔을까요? 그리고 병원에서 들려온 충격적인 소문과 그 뒤에 숨겨진 민재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형수 지선은 이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지만 그로 인해 가족 간의 균열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어느 날, 민재와 지선의 격렬한 대립은 가족과의 관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가져온 파장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리고 이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세요. 진실, 도덕,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김지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저는 올해로 37살이고 서울 광진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 이태규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큰 병원의 청소부로 일하고 있고 태규는 건설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 중이에요. 우리는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평온함은 태규의 남동생 이민재가 우리 집을 방문하면서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태규의 남동생 민재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유명한 의사로 학창 시절부터 주변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태규와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그는 늘 가족들의 자랑이었고 특히 시어머님은 민재를 우리 집의 보석이라며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했죠. 하지만 그런 민재가 어느 날 우리 집에 불쑥 찾아왔을 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이유인즉 그가 자랑스러운 명문대 출신의 의사라는 명성과는 달리 개인 병원을 열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온 것이었으니까요. 민재가 거실에 앉아 태규에게 말을 꺼내던 그 순간의 어색함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형, 나 이번에 개인 병원을 열려고 하는데 형이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어. 태규는 순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제가 옆에서 차를 따르며 살짝 눈치를 살폈죠. 태규는 가족의 요청이라면 대체로 들어주려는 성격이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그는 주저하며 말했어요. 민재야, 형도 그렇게 여유롭진 않은데. 그 말을 들은 민재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는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형, 내가 이 병원을 열면 형한테 꼭 갚을 거야. 나중에 이 병원이 잘 되면 형 가족들 다 책임질게. 그가 말을 끝내자 거실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돈 문제로 형제 간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재가 의외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는 남편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가족인데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민재 씨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가 너무 냉정하게 대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싶어. 사실 제 속마음은 가족끼리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맞다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또 민재가 가족 안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그 성공 뒤에 감춰진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태규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민재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결정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그땐 아무도 알 수 없었죠. 당시엔 단지 민재를 돕는 일이 가족 간의 의무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민재가 돈을 받고 난 후 그는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지만 그의 표정 속 어딘가엔 묘한 자신감과 함께 약간의 조바심도 엿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민재가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계획이 얼마나 현실적일지 의문이 들었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규와 나는 민재 이야기를 하며 술 한 잔을 기울였어요. 태규는 조용히 말했죠. 여보, 사실 나는 민재가 이렇게 우리한테 부탁할 줄은 몰랐어. 항상 모든 걸 혼자 해결하던 나이였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 그의 말에서 묘한 안쓰러움이 느껴졌고 저도 같은 감정을 느꼈어요. 민재가 성공해 보이지만 그의 삶도 완벽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재가 대출을 받은 후부터 그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고마움을 표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행동에는 알 수 없는 거리감과 무례함이 묻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가 뚜렷하게 느껴졌던 날은 병원에서 있었던 작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병원에서 평소처럼 바닥을 청소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민재는 병원의 유명한 의사로
늘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죠. 그의 하얀 의사 가운과 단정한 모습은 언제나 환자들과 동료들에게 신뢰를 주는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우연히 병원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형수님, 바닥 제대로 닦으세요? 병원이 창피해지잖아요. 그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목소리엔 명백히 깔보는 태도가 섞여 있었고 그의 얼굴엔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죠.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대걸레가 떨릴 정도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제 자존심을 겨냥한 날카로운 비수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제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민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왜 그가 이토록 변했을까?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태규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어요. 평소엔 민재의 얘기를 별로 꺼내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죠. 여보, 민재가 오늘 병원에서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태규는 제가 화가 나 있는 걸 느꼈는지 잠시 일을 하던 손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저는 민재의 말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태규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여보, 민재가 그냥 농담한 거겠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 말에 저는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태규는 민재가 정말로 그런 태도로 말했다는 걸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민재는 태규의 동생이자 가족이고 가족 간의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하는 태규의 마음도 이해는 했어요. 하지만 제가 느낀 상처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며칠 동안 민재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민재와 마주칠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의 태도는 조금씩 더 냉소적으로 느껴졌어요. 간혹 제가 청소를 하고 있으면 그의 시선은 차갑고 무관심했으며 때로는 아예 저를 보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죠. 그가 한때 가족을 위해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의 태도는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민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마도 병원을 운영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그가 의사로서 받는 사회적 위치와 내가 청소부로 일하는 현실 사이의 괴리가 이런 태도를 만들었을까?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떠돌았지만 결국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의사실 근처를 청소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문틈 사이로 들리는 민재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동료 의사와 대화를 나누는 줄 알았지만 이어지는 대화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수술을 우선적으로 받고 싶으시면 뭘 해야 할지 잘 아시겠죠? 그 목소리는 평소 민재가 가족들과 대화할 때의 다정한 톤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계산적인 어조였어요. 순간 걸레질을 멈추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숨을 죽였습니다. 조용히 문틈으로 안을 엿보니 민재가 병원복을 입은 채로 환자의 보호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봉투를 받고 있었어요.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보지 못했지만 그 사람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뭔가 불편한 상황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었죠. 저는 눈앞의 광경에 놀라움과 충격을 동시에 받았어요. 이게 정말 민재야? 평소 가족들 앞에서 강직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이던 그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재의 행동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지만 그 사실을 드러낸다면 어떤 결과가 닥칠지 두려웠어요. 특히나 민재의 형인 태규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태규는 가족 간의 갈등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민재를 믿는 마음이 워낙 강했기 때문이에요. 며칠 동안 저는 병원에서 민재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청소 일을 하면서도 그의 동선과 환자와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럴 때마다 그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은근히 압박을 주거나 필요 이상의 친절을 베푸는 모습을 자주 보였어요. 처음엔 그저 환자들에게 친절하려는 마음가짐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단순한 친절 이상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어느 날 민재가 한 환자 가족으로부터 고가의 와인을 받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와인을 건네는 손길은 조심스럽고 민재는 환하게 웃으며 잘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와인을 서랍에 넣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대놓고 선물을 받는다고? 민재는 가족들 앞에서 항상 도덕적이고 정직한 이미지를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가 병원에서 본 그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민재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는 항상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인정받아 왔던 사람인데 왜 이런 비도덕적인 행동에 손을 대는 걸까? 가족들에게는 성공한 의사로 보이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단순히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일까?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태규는 물론이고 병원 동료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만약 이 사실이 드러나면 민재뿐만 아니라 태규와 저의 관계도 크게 흔들릴 게 분명했으니까요. 가족 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저는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저는 민재의 행동을 계속해서 주시하기로 결심했어요.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행동이 병원이나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이중적인 모습은 점점 더 명확해졌고 저는 점차 그를 경계하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민재의 행동을 알게 된 이후로 제 일상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의 한마디 한마디, 한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워졌고 그를 만날 때마다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제가 가장 걱정한 것은 태규와의 관계였어요. 저는 끝내 태규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한 채 마음속에 불안과 의문만 쌓여갔습니다. 그날은 태규와 함께 전주에 있는 시댁을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명절이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기로 해서 다 같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시어머님과 큰형님, 그리고 민재까지 모두 함께 모인 자리였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민재가 갑자기 저를 향해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형수님, 참 대단하십니다. 병원 청소부로 일하면서 우리 가족을 도와주겠다고 하신 그 각오 정말 멋지네요. 그의 말투에는 명백한 비꼬음이 섞여 있었고 식탁에 앉아있던 다른 가족들도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민재의 이런 태도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그 노력을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재 씨, 저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청소부로 일하는 게 그렇게 웃긴가요? 민재는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형수님, 실패자처럼 들리지는 않나요? 성공한 사람들 속에 끼어 있으면 스스로 얼마나 초라한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말은 단순히 저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저를 완전히 깎아내리려는 공격처럼 들렸습니다.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숨을 크게 내쉬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민재 씨, 저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실패자는 자신이 가진 윤리와 양심을 돈 때문에 팔아넘긴 사람 아닐까요? 제 말이 끝나자 식탁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민재는 갑작스러운 저의 반격에 놀랐는지 얼굴이 붉어지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형수님,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런 말을 하세요? 그는 저를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님과 태규는 당황한 얼굴로 저와 민재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큰형님은 민재야, 진정해라.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라며 민재를 달래려 했지만 민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도 최대한 침착하려고 애썼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단순해요. 민재 씨가 지금까지 해온 행동들이 가족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제 말에 민재는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돌려 형님, 형수님이 이런 말까지 하는데 가만히 계실 겁니까? 라며 태규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태규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태규 역시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가족들 사이에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저를 피해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족들 중 몇몇은 제 말을 듣고 나름대로 민재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지만 누구도 대놓고 그를 비난하거나 묻지는 않았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태규와 단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너무 심했나요? 저는 태규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태규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조용히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너무 심한 건 아니지만
민재가 가족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한 것도 분명히 잘못이야? 내가 중간에서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였습니다. 민재의 말과 저의 반격, 그리고 가족들의 반응까지 모두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저는 민재의 태도와 그의 진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했고, 한편으론 제가 한 말이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민재의 행동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민재의 완벽한 이미지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조금 더 명확히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재의 행동이 점점 더 의심스러워지자 저는 그를 조용히 관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행동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제가 느끼고 있는 의혹이 단순한 오해인지 아니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저녁,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민재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나와 차를 몰고 어딘가로 향했는데 제가 따라가 보니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앞에 차를 세우더라고요. 그 레스토랑은 병원 근처에서 꽤 유명한 곳이었고, 주로 부유한 사람들이나 사업가들이 회식이나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리를 두고 그를 지켜보며 레스토랑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몇 분 후, 정장을 입은 한 남성이 레스토랑 문으로 들어가는 민재를 맞이하며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보였지만 뭔가 비즈니스적인 냉정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을 놓치지 않으려고 휴대폰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약 30분 정도가 지나자 민재와 그 남성은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 수 없었지만 곧이어 그 남성이 민재에게 커다란 봉투를 건네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봉투의 두께는 상당히 두꺼워 보였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단순한 서류는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를 꺼두었기에 민재는 제가 사진을 찍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민재는 봉투를 받은 후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남성과 헤어졌고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민재의 행동을 곰곰이 되짚어보며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던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는 왜 돈을 받고 있었던 걸까요? 병원의 환자들과 관련된 일일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의 행동을 좀 더 깊이 파헤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 틈틈이 민재의 주변을 조용히 살폈습니다. 환자 명단과 수술 일정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데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민재가 담당했던 수술 일정 중 일부가 갑자기 변경되거나 우선 순위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특히 이유 없이 연기된 수술들 중에는 돈이 많아 보이는 환자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들이 민재의 행동과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는 단순히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의사로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에게 특정한 대가를 요구하며 수술 일정을 조정하거나 특정한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돌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레스토랑에서 봉투를 받는 모습, 병원의 수술 일정에서 발견한 이상한 점들, 그리고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 느껴진 그의 행동 패턴까지 모두 모아 증거를 수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모으면서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저는 민재를 단순히 미워하거나 그를 망가뜨리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그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이런 행동이 병원과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결심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민재를 계속 지켜보며 저는 점차 그의 또 다른 비밀들을 더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상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리고 태규에게는 이 사실을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만 갔습니다. 민재의 행동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태규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저녁, 태규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요. 민재 씨에 대한 건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태규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재가 무슨 문제라도 있나? 저는 그동안 민재를 관찰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을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봉투를 받는 모습을 목격한 일,
수술 일정이 이상하게 변경된 사례들, 그리고 환자 가족들과의 수상한 만남까지 말을 하면서도 저는 태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태규는 제 말을 다 듣고 난 뒤 무겁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그건 그냥 당신이 오해한 거야. 민재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왜 이렇게 민재를 의심해? 괜히 문제를 만들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저는 태규의 반응에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여보,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에요. 내가 직접 본 일이에요. 민재 씨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알면 당신도 놀랄 거예요. 하지만 태규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만해. 민재는 우리 가족이야. 당신이 괜히 이걸로 가족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것 같아. 그날 대화는 아무 결론 없이 끝났고 저는 한층 더 외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태규조차 제 말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시댁에서 가족들이 모이는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이 자리를 그냥 넘길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할지. 하지만 민재가 아무렇지도 않게 가족들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저는 결심을 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오늘은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모든 가족이 저를 바라보는 가운데 저는 민재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본 모습과 그가 받고 있는 봉투, 그리고 수술 일정에서 이상한 점들까지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민재는 처음엔 태연한 척했지만 제가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하기 시작하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민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수님, 당신이 뭔데 내 일에 끼어들어? 자기 위치도 모르고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그의 거친 반응에 가족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분위기는 금세 차가워졌습니다. 시어머님은 당황한 얼굴로 민재야, 무슨 일이야? 지선 씨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물으셨지만 민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그의 태도에 굴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민재 씨, 당신이 가족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건 다 사실이에요. 당신이 그런 행동으로 병원과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민재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수님이 보고 들었다고 해서 다 진실이 아니야.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날 판단해? 그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격렬했고 그 자리에 있던 가족들조차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녁 식사는 엉망이 되었고 가족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족들은 저를 미묘하게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은 가족끼리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는 건 좋지 않다며 저를 은근히 책망하셨고 태규 역시 저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민재를 두둔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가족들 사이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잃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져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민재의 행동이 점점 더 뻔뻔해지고 가족들조차 저를 믿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더 이상 혼자서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병원 내부에 이 문제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을 드러내고 나설 용기는 없었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는 이미 위태로웠고 제 행동이 태규와의 사이마저 완전히 틀어놓을까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익명으로 병원 이사장실에 편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편지에는 제가 목격한 민재의 행동과 그가 받은 봉투, 그리고 병원 내에서 수술 일정이 부당하게 변경된 정황들을 자세히 적어 넣었습니다. 증거로 제가 찍어둔 사진도 함께 동봉했어요. 편지를 쓰는 동안 손이 떨렸지만 이 일이 올바른 결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 내부에서 민재와 관련된 조사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곧 병원 측에서 민재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공공연히 퍼졌습니다. 민재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동요한 듯 보였습니다. 병원 복도를 오가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화를 내는 모습도 보였고 그가 환자들과 대화하는 태도 역시 이전과는 다르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가 곧 이 모든 일이 자신의 행동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민재가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 현관문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칠어졌고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민재가 화가 난 얼굴로 써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수님, 민재는 문턱을 넘어오며 소리쳤습니다. 그 편지 당신이 쓴 거죠? 당신이 나를 병원에 고발한 거 아니에요? 저는 순간 말을 잃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눈빛에는 강한 적개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는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다시 말했어요. 형수님,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나한테 이래? 저는 심호흡을 하며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재 씨,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당신은 믿지 않을 것 같네요. 하지만 제가 아는 건 누군가는 이 일을 바로잡아야 했다는 거예요. 제 말을 듣자 민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벽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형수님, 당신이 뭘 바로잡아요? 내가 무슨 짓을 했다는 거예요? 증거라도 있어요? 그의 태도는 완전히 방어적이었고 저는 그의 분노가 어디로 향할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거친 행동에도 불구하고 저는 눈을 피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 씨, 증거는 병원에서 이미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아니라 병원과 환자들을 걱정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민재는 한참 동안 저를 노려보다가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내 경고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든 당신한테 갚아줄 거예요. 내 일을 망쳤으니 당신도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그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떠난 후 저는 한동안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적대적인 태도와 분노에 가득 찬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병원에서 진행된 민재에 대한 내부 조사가 마침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민재는 단순히 환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약을 처방하며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병원은 즉각 민재를 해고했고 그의 행동은 의사로서의 윤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의료 면허까지 박탈당했습니다. 그 소식은 금방 병원 내외로 퍼졌고 민재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끝난 뒤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이번 일에 대해 저를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지선 씨, 당신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망가뜨릴 수 있나요? 저는 시어머님의 말에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지만 차분히 대답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민재 씨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해 이 일을 바로잡으려 했던 것뿐이에요. 병원에서 진실을 밝힌 건 제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제 진심은 닿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저를 원망하며 말했어요. 결국 지선 씨가 민재를 망가뜨렸어. 우리가 이렇게 된 것도 당신 책임이야. 그때 태교조차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민재에 대해 맞는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번 일은 너무 극단적이었던 것 같아. 가족 문제를 이렇게까지 키우지 않았어도 됐잖아. 그의 말은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민재 씨가 잘못된 일을 했고 그걸 바로잡는 게 왜 문제가 돼? 우리가 가족이라고 해서 그가 한 모든 잘못을 둔감해야 한다는 건가? 태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었고 그 침묵은 우리 사이를 더욱 멀어지게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저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시댁과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저는 거의 투명인 간처럼 취급되었고 어쩌다 말을 하게 되면 차가운 시선과 무심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민재에 대해 말씀하시며 저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민재가 실수를 했더라도 가족끼리는 덮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니? 가족이란 그런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민재 씨가 한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는 걸 아셔야 해요. 하지만 이런 대화는 시댁 식구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저를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갔고 그 결과
저는 시댁과 거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게 되었습니다. 태규와의 관계도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그는 저와 대화를 할 때마다 짧고 건조한 태도를 보였고 가끔은 아예 말을 걸지 않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가 마음속 깊이 저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옳은 일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 길에 후회는 없었지만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고된지에 대해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규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멀어지게 될 줄은 몰랐어. 그래도 나는 우리가 모두 잘못된 걸 바로잡고 더 나은 가족이 될 수 있길 바랐던 거야. 하지만 태규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점점 더 다른 길을 걷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재는 병원에서 해고되고 의사 면허를 잃은 뒤 분노와 절망 속에서 점점 더 통제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를 고발했기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점점 저를 향했고 그 결과는 저를 더욱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병원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피곤한 하루였고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병원 근처 어두운 골목을 지나던 순간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뒤돌아보니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은 주먹을 꽉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놀라 멈춰섰고 그가 천천히 다가오더니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당신이 이 모든 일을 망쳐놨어. 내가 이 지경이 된 건 전부 당신 때문이야.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오며 위협적인 태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수님, 내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면 당신도 절대 편하게 살 수 없을 거야. 당신이 나를 망가뜨렸으니 내가 어떻게든 당신에게 갚아줄 거야. 그의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서는 진짜 분노와 복수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두려움에 몸이 굳었지만 그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재 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망가뜨리려 한 게 아니라 잘못된 일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하지만 제 말은 그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나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두고 봐. 그는 그렇게 말을 남기고 사라졌지만 그의 말과 태도는 저를 한없이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가까스로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태규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민재 씨가 오늘 나를 병원 근처에서 위협했어요. 이제는 정말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 하지만 태규는 여전히 냉정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민재가 그렇게까지 했을 리가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닐까? 저는 그의 반응에 실망했지만 이번만큼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를 찾아가 민재의 위협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제가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민재를 소환했고 그는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경찰 앞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수님이 나를 모함하려고 일부러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뻔뻔했고 저는 그의 거짓말과 태도에 더욱 큰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민재가 언제 어디서 또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저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경찰은 그의 행동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지만 그 과정은 느리고 제가 원하는 즉각적인 보호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외롭고 고립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조차 제가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며 민재의 위협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태규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고 저는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집 주변의 모든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아갔습니다. 집 근처에서 낯선 사람이 보이면 의심스러웠고 병원에 출근할 때도 주변을 계속 살피며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민재의 위협이 현실이 될까 두려운 마음에 저는 매일같이 불안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데 대한 후회는 없었고 제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재와의 대립은 저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민재는 모든 것을 잃고 서울을 떠나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해고되고 의사 면허를 박탈당한 데 이어 막대한 빚까지 떠안은 그는 더 이상 서울에서 머무를 수 없었어요. 그의 이름은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이미 불명예스럽게 낙인 찍혔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민재가 떠난 후 시댁에서도 그를 거의 언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제가 민재를 몰락시켰다고 여기고 있었지만 이제 그 이야기를 대놓고 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그 침묵은 가족들 사이의 균열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습니다. 태규는 민재가 떠난 후 한동안 말을 아끼며 저와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차 제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그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민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건 맞아. 그런데도 내가 그걸 보지 않으려 했던 게 부끄럽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울컥했지만 마음속 깊은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한 일이 옳았다고 믿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멀어졌는지도 알아. 나도 힘들었어. 태규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민재는 결국 자신이 선택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던 거야. 그리고 내가 옳은 일을 한 건 맞아. 그의 이해가 조금씩 느껴졌지만 이미 상처받은 우리의 관계는 쉽게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규와의 대화에서 미묘한 거리를 느꼈고 그 거리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저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곳에서 계속 머무는 것은 저에게도 태규에게도 그리고 아이에게도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저는 아들과 함께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에서 벗어나 조용한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사를 준비하는 동안 태규는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제 결정을 받아들였고 짧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어디에 있든 너와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도착한 첫날, 저는 새로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저를 조금씩 채워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따뜻하고 친절했으며 저는 작은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떠났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서울에서의 일들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민재와의 갈등, 가족과의 멀어짐, 그리고 태규와의 거리감까지 모든 것이 힘들었지만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그 답은 분명했습니다. 윤리와 도덕, 그리고 자신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관계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새로운 마을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점점 내면의 평화를 되찾아갔습니다. 민재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의 이름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선아, 너는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면 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고 평화로운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